지난주 일요일 오후 65세의 김영수 씨는 30대 아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사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영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올해 38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고, 40세 전에 꼭 사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39에 첫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산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수 씨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를 전전했을 것이고 노후 자금은 모두 월세로 나갔을 것이며 지금처럼 편안한 노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기로. 아들이 40세 전에 집을 사게 해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가 아직 집이 없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40세 전에 집을 사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장, 40세가 분기점이다. 68세의 박정수 씨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35세 집을 샀고 작은아들은 45까지 사지 못했습니다. 10년 차이가 두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큰아들은 35세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대출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집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큰아들은 여유가 생겼고 대출도 많이 갚았으며 지금은 더 큰 집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은 45까지 전세로 살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고 더 떨어지면 사려고 미뤘으며 결국 45이 되어서야 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있어서 큰 대출을 받아야 했고 지금도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말합니다. 40세가 분기점이라고. 그 전에 사면 인생이 편해지지만 그 후에 사면 평생 고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이크로 후킹. 왜 40세가 분기점일까요? 70세의 최동수 씨가 설명합니다. 첫째, 40세 전에는 아직 체력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일을 더 할 수 있고 부업도 가능하며 악착같이 모을 힘이 있습니다. 둘째, 40세 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출을 30년으로 받아도 70세 전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에 사면 80세까지 갚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40세 전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도 고려할 수 있고 작은 집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며 여러 옵션을 비교할 여유가 있습니다. 최동수 씨는 강조합니다. 40세가 넘으면 모든 게 어려워진다고. 그 전에 꼭 사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장, 늦게 산 사람의 후회. 63세의 이정희 씨는 50세에 처음 집을 샀습니다. 그 전까지 20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이정희 씨가 20년 동안 낸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몇 번 올랐고 중간중간 월세도 냈으며 이사 비용까지 합치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 집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30에 작은 집을 샀다면 20년 동안 집값이 올라 지금쯤 큰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대출도 다 갚았을 것이고 노후 걱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50세에 큰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지금도 대출을 갚고 있으며 은퇴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이정희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때 사지 못한 게 평생 후회라고, 자녀들에게는 절대 늦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갈등의 시작. 하지만 젊은이들은 망설입니다. 67세의 한미란 씨의 딸도 그랬습니다. 딸은 35인데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한미란 씨는 집을 사라고 권했지만 딸은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집값 하락을 예측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싸게 사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대출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빌려서 평생 갚아야 한다는 게 무섭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5이면 젊다고, 40대에 사도 늦지 않다고, 급할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한미란 씨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늦으면 후회한다고, 지금 사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39의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도 비싸라고 생각했고 대출도 부담스러웠으며 집값이 떨어질까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산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집값이 20년 사이 3배가 올랐고 한미란 씨는 대출을 다 갚았으며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사지 않았다면 지금도 전월세를 전전했을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대출이 많지만 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세 번째 장, 복리의 마법. 72세의 정수미 할머니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수미 할머니가 설명하는 복리의 마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집값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이면 얼마나 오를까요? 단순히 50%가 아닙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60% 이상 오릅니다. 30에 3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40에는 5억 원이 됩니다. 50에는 8억 원이 되고 60에는 13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40에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60까지 20년밖에 안 되고 3억이 8억이 됩니다. 10년 차이가 5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수미 할머니는 말합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젊을 때 사는 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빨리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장, 강제 저축의 효과. 68세의 송기철 씨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집은 강제 저축이라는 말입니다. 송기철 씨는 35세 집을 샀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했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갚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제 저축이었습니다. 만약 전세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매달 여유자금을 저축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쓰고 싶은 곳이 많고 급한 일이 생기며 저축은 항상 뒷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강제입니다. 안 갚으면 집을 빼앗기니까 어떻게든 갚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억지로라도 저축을 한 셈이고 그 돈이 모여 집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송기철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자발적 저축이 어렵다고, 집을 사서 강제로 저축하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클라이맥스, 노후의 차이. 김영수 씨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며 계약을 했고 40세 되기 전까지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되어서 40세 전에 집을 사서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말입니다. 김영수 씨는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자신이 집을 사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작은 월세방에서 매달 월세 걱정하며 불안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영수 씨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월세 걱정도 없고 주인종 눈치도 안 보며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이 모든 게 39의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장, 부모가 도와야 하는 이유. 70세의 윤석진 씨는 자녀 3명을 키웠습니다. 모두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녀가 편해야 부모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진 씨의 친구 중에는 자녀를 돕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부모 재산은 부모가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친구의 자녀는 50이 넘도록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손을 벌렸고 관계가 틀어졌으며 지금도 갈등이 계속됩니다. 윤석진 씨는 말합니다. 결국 부모가 도와주게 된다고, 그럴 거면 젊을 때 도와주는 게 낫다고, 자녀가 40세 전에 집을 사도록 도와주라고 조언합니다. 여섯 번째 장, 얼마나 도와줘야 하나. 65세의 조영호 씨는 구체적인 조언을 합니다. 부모가 전부 사줄 필요는 없다고, 시작을 도와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조영호 씨는 아들에게 계약금을 도와줬습니다. 집값의 10% 정도였고 조영호 씨에게는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계약금만 도와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약금을 도와주면 자녀는 대출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영호 씨는 말합니다. 전부 해줄 필요 없다고, 시작만 도와줘도 충분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자녀 인생이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장, 도와줄 여력이 없다면. 하지만 모든 부모가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67세의 한복순 할머니는 도와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딸은 이해했고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딸은 청약 저축을 들었고 정부 지원 주택을 알아봤고 신혼부부 특별수급을 신청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끝에 딸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고 대출도 저리로 받았으며 지금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부모가 못 도와줘도 방법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라고 격려합니다. 여덟 번째 장, 작은 집부터 시작하라.
63세의 정태수 씨는 작은 집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집을 사려고 하지 말고 작은 집으로 시작해서 갈아타라고 말합니다. 정태수 씨의 아들은 35세 15평짜리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작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그 집을 팔고 25평 아파트로 옮겼고 다시 5년 후 35평으로 갈아탔습니다. 지금 아들은 45인데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지만 꾸준히 갈아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태수 씨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집을 사려고 하지 말고 작은 집이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조언합니다. 9번째 장, 지역을 유연하게 선택하라. 68세의 강미경 씨는 지역을 유연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경기도나 인천도 고려하라고. 강미경 씨의 딸은 서울에 집을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